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별별지기 차현주입니다. 우주로 가는 게 꿈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요. 인간도 가기 힘든 곳에 생쥐가 간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첫 소식으로 우주정거장에 가게 되는 생쥐 비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생쥐를 장기간 거주시켜 다양한 생체 변화 관련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생쥐들은 최장 6개월간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골다공증 같은 근골격계는 물론 심혈관, 내분비, 생식계 변화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뤄지는 이 연구 실험의 최대 초점 가운데 하나는 무중력 상태에서 인간과 생쥐의 근육 섬유가 어떻게 손실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할 때 근육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네, 하얀 생쥐는 각종 임상실험에서 사람을 대신해 왔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환경에서 생체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생쥐 우주 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쥐가 우주로 간다고요. 과거에도 많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라고 하기보다는 네. 뭐 우주에 실려가는 거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나사에서 발표한 건데, 생쥐를 우주에 보내서 한 6개월 정도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우주에 생쥐를 보내가지고 네.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 3주 정도 거기서 이제 머물게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한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짧은 기간이었고, 이번엔 장기간 6개월 정도를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 6개월이면 이제 생쥐의 수명이 보통 한 2년 남짓이라고 하니까 생쥐 전체 수명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굉장히 긴, 그러니까 생쥐 일생의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우주에서 보내게 되는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생쥐를 우주에 놓으면서 생쥐의 생체 조직들이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의 무중력 환경이라든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우주에 가서 오랫동안 있을 때 그 변화를 갖다 미리 이제 불쌍한 생쥐들이 마루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불쌍하기도 한데, 그럼 그 생쥐들은 그쪽에 가서 사람과 똑같은 환경으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실험 랩 안에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이 우주정거장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 무중력을 갖다 체험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에서 근육 조직이라든가 뼈 조직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결국 이제 이 목적은 결국 사람들이 우주에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이제 화성에 가려면 오고 가는 데만 해도 한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가는데 한 6개월 가서 머물고 다시 올라오면 또 한 6개월. 그러니까 최소한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인간의 수명에서는 60, 80 산다라고 한다면 예. 생쥐가 6개월 있는 것보다 짧은 기간이죠. 그런 동안 우주에 인간이 노출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에 이제 생쥐를 먼저 보내는 거거든요. 네. 우주 환경은 우리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중력이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생쥐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인간들의 여러 가지 우주 적응 그걸 연습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인간들의 질병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 국가연구위원회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우주정거장에서 생쥐 실험을 해라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한 10마리 이상이 가서 이제 실험이 되고 또 2차, 3차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우주로 갔을 때 근력 약화라든지 방사능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생쥐 우주 비행사로 인해서 우주에 체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네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별별 뉴스 우주정거장으로 떠나는 쥐 비행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2004년 발사된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 이 로제타호는 세계 최초로 해성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 해성 탐사선입니다. 이번에 탐사 대상이 되는 해성은 약 4km 거리에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인데요. 머나먼 길을 떠나기 위해 모든 기능을 정지한 수면 상태로 해성을 향해 다가가던 로제타는
지난 1월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에 성공적으로 해성 궤도에 진입한다면 11월에는 해성 표면에 파일리를 착륙시킬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무사히 해성에 착륙한다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해성 탐사를 목적으로 10년 전 발사된 로제타호. 올해 초에 잠자고 있던 로제타호를 깨운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5월 21일을 시작으로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이제 해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이 로제타호는 해성 표면에 착륙을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로제타호가 직접 착륙하는 건 아니고 네. 8월 정도 이제 섬들 감속을 해가지고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해성 궤도, 그러니까 해성을 도는 위성이 되는 거예요. 오. 해성의 궤도에 가서 해성을 돌면서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해가지고 점점 속도가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11월 경에 여기서 착륙선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착륙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자체 착륙을 못하고 로제타에서 착륙선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해성의 성분 같은 걸 분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해성에 들어가서 해성을 직접 조사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가는 해성이 67P라고 되는 해성인데 67번째로 발견된 주기 해성이에요. 네. 첫 번째 1P는 헨리 해성, 그 유명한. 예, 그래서 주기해성이라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67P라는 주기해성은 한 6.4년 정도 주기로 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는 건데 이 주기해성 67P에 접근해가지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왜냐하면 이게 속도를 안 줄이면 그 속도를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역추진을 해가면서 점점 속도를 줄여서 해성에 접근을 하고, 접근해서 해성을 돌면서 서서히 궤도를 안정시킨 다음에 여기서 착륙선을 쭉 내려보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예. 이 로제타가 굉장히 또 긴 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난 건데 네. 문제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뭐 사람은 자다 일어나면 좀 졸리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자다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 이제 태양 전지로서 움직이는 건데 네. 2004년에 발사됐으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되면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런 큰 중력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비껴가면서 그 약한 중력을 가진 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서서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년이 걸린 거거든요. 10년 동안 가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동안에 이 다른 기능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로켓을 분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꾸준히 갔고, 네. 1월 20일 날 이제 깨워가지고 조정을 시작한 거죠. 이제 착륙하기 이제 한 10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세부 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가더라도 지구에서 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처럼 자다 일어나서 부시시 해가지고 여기 어디지? 이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미세한 그런 오차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컨트롤하면서 다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말 이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해성 근처로 갔는데요. 과연 다가올 11월에 해성 근처로 무사히 착륙선을 내려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지구를 도는 유일한 자연위성 달.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면 달의 모습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달의 모양은 달과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다양한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달의 이모저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달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보름달도 있고요. 반달도 있죠. 밤하늘에서 참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왠지 뭐 신비한 느낌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설레고 아름답네요. 구름에 가리지만 않으면 제일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진이 등장하는 거겠죠. 사진을 보면 어두운 부분도 보이고 또 움푹 패인 크레이터도 보이는데요. 교수님, 네, 교수님은 어떤 달을 제일 좋아하세요? 누구랑 봤을 때 좋았느냐 아. 이런 거겠죠. 맞아요. 예, 뭐 그리운 사람이 있을 때 뭐 정말 먼 이국 땅에서는 보름달이 참 그리운 사람이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초생달, 눈썹 같은 초생달이 또 굉장히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그때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뭐예요? 뭐 오른쪽 상현달은 다 똑같은 상현달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반달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달 사진 다 똑같으니까 그냥 반달 사진 남의 거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똑같지 않거든요. 다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번에 찍은 반달 사진과 한 달 후에 찍은 반달 사진이 틀려요. 저는 그냥 반점만 이렇게 그게 틀린 게 해놓으면 되는 줄 뭐냐면 알았는데. 우리가 이 달이 지구를 돌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예. 이 달이 지구를 돌 때 약간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씩 위가 더 보이기도 하고 밑이 더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속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왼쪽이 좀 더 보였다가 오른쪽이 좀 더 보였다가 그래요. 그래서 반다리도 다 똑같은 오른쪽 반다리에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현달과 하현달을 합치면 보름달 될 것 같죠? 네. 안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같은 반달 사진이라도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틀려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진 같은 달 사진이라고 남의 거 찍은 거 가지고 바로 이제 알려집니다. 딱 걸리는 거네요. 예, 딱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달이 가장 예쁜 모습은 사실 망원경으로 볼 때는 그 그림자 진 부분들, 예. 크레이터에 그림자 지면서 그렇게 볼록볼록한 게 이제 음영이 보이는 부분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보름달이 참 예쁘기도 하고 네. 아주 가늘다란 초생달이 예쁜데 예. 망원경으로 볼 때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이제 어둠과 밝은 면이 좀 이렇게 경계선들이 잘 보이는 그런 때가 제일 예쁩니다. 반달쯤이 또 망원경으로 볼 땐 제일 그렇죠. 예쁘겠네요. 그래서 달 사진은 낮에 찍을 수가 있거든요. 단 낮에 찍은 달 사진은 하얀색으로 보이죠. 예. 밤에 찍은 달 사진은 노란색으로 보이고 네. 틀린 이유를 잘 모르시죠? 해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제 달에 비치는 거는 해는 낮에 보이는 달이나 밤에 보이는 달 똑같아요. 다만 낮 쪽에서 달을 보게 되면 우리와 달 사이에 파란 하늘이 보이잖아요. 예. 밤에는 우리가 바로 달을 보는 거고 해는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은 달은 노랗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낮에는 우리가 이 달과 우리 사이에 파란 하늘 커튼이 드리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너머에 노란 달이 보이기 때문에 빛은 섞을수록 하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달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같은 모양의 달이라도 자세히 보면 틀려지고 또 낮과 밤에 달의 색깔이 틀려지고 그런 미묘한 변화를 느낀다면 달이 좀 더 예뻐지면서 좀 더 신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달이라도 또 다 같은 달이 아니라는 사실 네네.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별에는 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소중한 사진과 영상 보내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주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뭔가요? 네, 드디어 달이 둥글어졌습니다. 둥그런 보름달. 6월 13일이 보름이죠. 그러면 달이 하늘에서 제일 밝다는 얘기예요. 네. 달이 밝아지면 별이 안 보입니다. 그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별보다는 달 구경을 좀 많이 하시면서 소원 비실 분들 비시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을 계기로 우리한테 좀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좀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1일 되면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하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름달이 이제 기울면서 하연이 지나고 바로 하지가 옵니다. 네. 하지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제일 높아지는 때거든요. 1년 중에 해가 제일 높이 뜨는 날이에요. 네. 그러면서 낮이 가장 길어지는 날이죠. 자, 이제 밤보다는 낮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 별 보는 것도 좋지만은
낮에도 사실 별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별인가요? 예, 금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제일 밝은 별이 1등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하늘의 파란 하늘의 한 점이 2등성쯤 돼요. 2등급쯤. 그러니까 1등성보다 밝은 별들은 천문대감 40경을 보여요. 네. 금성이라든가 목성 이런 건 낮에도 천문대감 40경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맑은 날 천문대 가셔가지고 낮에 별 한번 보세요. 색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는 달이 밝기 때문에 별 보기 힘드니까 네. 낮에도 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파란 하늘이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보다 밝은 별들은 낮에도 보입니다. 네. 천문대 가서 정확한 위치를 망원경으로 잡으면 보이니까 그중에 밝은 금성 같은 거 마이너스 한 4등급 되기 때문에 1등급보다도 100배 이상 밝아요. 낮에 별 보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에 들은 것처럼 밤에는 휘영천 뜬 보름달, 그리고 낮에는 낮에 뜬 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찾아보시면서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또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